여러분, 최근에 일본 여행 가보셨습니까? 도쿄든 오사카든 말이죠.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한때 북적이던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하다. 예전엔 불 꺼질 날 없던 가게들이 셔터 내려져 있다. 분명 20년 전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인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 여기 원래 이랬나? 싶은 낯선 기분. 저도 올해 65입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28이었을 때 처음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였어요.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니 워크맨, 도시바 노트북, 파나소닉 비디오 카메라, 세계 최신 제품이 전부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 제 한 달치 월급으로 워크맨 하나 살까 말까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제품은 프리미엄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 직원들도 일본 출장 가면 전자제품 사오는 게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땐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가을에 제가 다시 도쿄 갔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소니 매장 없어졌고 도시바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국 관광객 상대하는 면세점만 가득했어요. 오사카 제조업 단지도 가봤는데 폐업한 공장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녹슨 셔터, 깨진 유리창, 풀무성한 주차장,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일본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정밀 부품 만드는 기술, 소재 개발 기술, 공작 기계 기술, 독보적이거든요. 독일이나 미국도 일본 부품 없으면 못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까요? 기술이 뛰어난데 왜 폐업할까요? 세계 최고 장인들이 왜 굶어 죽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손님들한테 인정받으면 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일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바뀌면 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제조업 현장에서 35년을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구조조정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직원 해고 통보하고 공장 문 닫는 걸 직접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일본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알면서도 안 믿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제조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기업 하청으로 먹고 사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본 중소기업 몰락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일본 중소기업들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시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높다는 건 제품 품질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점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소비자가 안 사면 소용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없어지면 끝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기업이 안 바뀌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일본 도쿄 전자상가 갔을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평정했던 시절이거든요.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워크맨 끼고 다녔어요. 도시바 노트북은 비즈니스맨 필수품이었고 파나소닉 비디오 카메라는 가족 행사 때 꼭 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가 보너스 받자마자 소니 워크맨 사러 면세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일본 제품은 프리미엄이었어요.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50%를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 제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이 두 개가 전 세계 시장 90%를 먹었습니다. 워크맨이 뭡니까? MP3도 사라졌는데요. 노트북이 뭡니까? 태블릿이 대체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4K 찍는데요. 소니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도 안 됐거든요. 워크맨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스마트폰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시장 자체가 증발한 겁니다. 지난달 중순에 상담실에 일본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다나카 상이라고 하죠. 72세 정밀 부품 잔인이십니다. 도쿄 스미다구에서 50년간 시계 부품 만드셨어요. 손기술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현미경 보면서 100분의 1mm 단위로 부품을 깎아내십니다.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인 파텍 필립, 롤렉스한테도 납품하셨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셨답니다. 한국 돈으로 1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치곤 엄청난 수입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왜냐고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때문입니다. 요즘 20대, 30대가 기계식 시계 안 찹니다. 전부 스마트워치 차고 다닙니다. 명품 시계 시장도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도 예전엔 롤렉스 찾는데 지금은 애플워치 찹니다. 시계 자체가 패션 아이템에서 IT 기기로 바뀐 겁니다. 다나카상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작년엔 10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직원 5명 전부 내보내고 혼자 버티셨는데 결국 작년 12월에 폐업하셨습니다. 50년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겁니다. 다나카상이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제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시장이 사라져서 망했다고.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맞습니다.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시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만드는 제품, 본인이 하는 사업. 10년 후에도 시장이 있을까요? 20년 후엔요? 기술만 믿고 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나카상처럼 50년 기술 쌓아도 시장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시장이 바뀌는데 기업이 안 바뀌면 반드시 망합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엔 후계자가 없습니다. 고령화의 덫에 완전히 걸렸거든요.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70살인데 아들이 안 물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문 닫아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기술은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술도 같이 죽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일본 오사카 제조업 단지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일본 제조업은 가족 경영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창업하면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들이 또 이어받습니다. 2대, 3대, 4대가 당연했거든요. 그게 일본식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금형공장 사장님은 3대째 가업을 잇고 계셨어요.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손자한테도 물려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일본 중소기업청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평균 연령이 69세입니다. 70 넘은 분이 32%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후계자 없는 기업이 65%라는 겁니다. 10곳 중 6곳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5년 후 75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폐업합니다. 기술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이들이 제조업 안 합니다. 공장 가기 싫어해요. 기름 묻히기 싫고 더럽고 힘들고. 대신 도쿄 대기업 가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고 싶어 합니다. 연봉도 대기업이 더 높으니까요. 아버지가 공장 물려주겠다고 해도 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담실에 사토 상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4세 오사카 금형공장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규모가 꽤 컸어요. 직원 25명에 연매출 50억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억 원쯤 됩니다. 자동차 부품 금형 만드시는데 혼다 닛산한테 납품하셨어요. 기술력이 일본 내에서도 톱 10 안에 들 정도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드님이 사업 절대 안 물려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드님이 45살인데 도쿄 IT 기업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십니다. 연봉 2천만 엔 받으신대요. 한국 돈 2억 원입니다. 사토상이 몇 번이나 설득하셨답니다. 공장 물려주겠다. 사장 자리 물려주겠다. 근데 아드님이 칼같이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쿄에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데 왜 오사카 가서 기름 묻혀가며 공장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아드님 부인도 반대하신대요. 남편 손에 기름 묻는 거 보기 싫다고. 사토상이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50년 쓴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고. 직원들한테 기술을 가르쳐도 그 사람들도 나이가 60 넘었다고. 결국 올해 여름에 폐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직원 25명 전부 해고 통지 내려야 한대요. 그분들도 나이 많아서 재취업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후계자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사업 10년 후, 20년 후 누가 할 겁니까? 자녀가 물려받을 겁니까? 만약 자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 있어도 사람 없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렌저가 독이 됐습니다. 한율의 역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렌저라는 건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약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저면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외기업한테는 좋습니다. 토요타, 소니 같은 수출 대기업은 엔저일 때 이익이 늘어나요. 자국 돈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제품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한텐 정반대입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미국이 일본 압박해서 엔화 가치 올렸잖아요. 멘고 시대가 왔습니다. 달러당 140엔 하던 게 70엔까지 올랐어요. 2배로 오른 겁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비명 질렀습니다. 수출이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중소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텼어요. 왜냐고요? 원자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었거든요. 철강, 구리, 알루미늄, 석유. 전부 달러로 사는데 엔고니까 유리했던 겁니다. 100달러짜리 철강을 7,000엔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4년 엔달러 환율이 150엔 넘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예요. 엔화가 휴지 조각된 겁니다. 100달러짜리 철강을 15,000엔 주고 사야 합니다. 가격이 2배로 뛴 거죠.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수입할 때 비용이 4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철강 가격도 올랐고, 구리 가격도 올랐고, 플라스틱 원료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판매 가격은 못 올립니다. 왜냐고요? 대기업이 단가 올려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깎으래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대기업한테 가서 애걸합니다. 원자재 비용 올랐으니 납품 단가 10%만 올려달라고. 그럼 대기업이 뭐래요? 싫으면 거래 끊겠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는 더 싸게 준다고 협박합니다. 중소기업은 선택권이 없어요. 적자 나도 납품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 닫으니까요. 제가 지난달 초에 일본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담당하시는 나고야 자동차 부품 회사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회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직원 40명 규모였답니다. 이 회사가 수입 원자재 비용이 지난 3년간 45% 올랐대요. 그래서 토요타한테 가서 납품 단가 20% 올려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랬더니 토요타가 뭐래요? 단가 올려주긴커녕 오히려 10% 깎으래요. 안 그러면 내년부터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했답니다. 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단가 내렸습니다. 마진이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10,000원짜리 부품 만드는데 12,000원 들어갑니다. 팔면 팔수록 2,000원씩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왜 하냐고요? 안 하면 직원들 월급 못 주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돈 벌어야
공장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수입 원자재 쓰고 계십니까? 환율 변동에 얼마나 노출돼 있습니까? 대기업한테 단가 협상력이 있습니까? 엔저가 일본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화 약세 때 똑같이 당합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일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였습니다. 하청 구조가 완전히 붕괴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계열 시스템이 아주 유명합니다. 토요타 밑에 1차 협력사가 있고 그 밑에 2차 협력사가 있고 또 그 밑에 3차 협력사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충성도가 엄청 높았죠. 대기업이 중소기업 먹여 살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충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상생이었거든요. 제가 90년대 초에 일본 나고야 도요타 공장 견학 갔을 때가 생생합니다. 당시 도요타는 협력업체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기술 지원도 해주고 운영 자금도 빌려주고 직원 교육도 시켜줬습니다. 도요타 직원이 협력업체 가서 품질 관리 코칭도 해줬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일본식 상생 모델을 배우려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공장 짓고, 베트남 공장 짓고, 인도네시아 공장 짓고, 일본 국내 협력업체는 냉정하게 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산 부품 직접 조달한다는 겁니다. 일본 중소기업 부품보다 중국 부품이 30% 싸거든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압도적이니까 중국 걸 씁니다. 30년, 40년 함께한 협력업체를 하루아침에 자른 겁니다. 계약서 한 장 날리고 끝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상담한 야마모토상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나고야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이름은 야마모토 정밀이라고 하죠. 32년간 도요타한테 브레이크 부품 납품하셨어요. 한 달에 300만 개씩 만드셨습니다. 직원도 53명 고용하고 계셨고요. 연 매출이 30억 엔이었답니다. 한국 돈으로 3억 원 정도죠. 나쁘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날 도요타 구매팀장이 전화 왔답니다. 내년부터 계약 종료한다고 일방 통보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요타가 중국 광저우 공장으로 생산 라인 이전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인건비 비용이 50% 줄어든대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하면 물류비가 안 들어간대요. 야마모토상은 32년 성실하게 납품한 회사한테 한 달도 안 되게 통보받고 사실상 해고 통지 받은 겁니다. 야마모토상이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53명. 평균 연령이 55세래요. 이 나이에 재취업이 됩니까? 다들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겁니다. 야마모토상은 지금 공장 매각 알아보고 계신데 살 사람이 없대요. 결국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회사 매출의 몇 %가 한두 개 대기업한테서 나옵니까? 만약 50%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대기업 하나 잘못되거나 대기업이 마음 바꾸면 같이 무너집니다. 거래처 다각화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5번째 진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기업만 살렸습니다. 구조 조정이 완전히 불평등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땅값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했어요. 은행들이 부실 채권 잔뜩 쌓였습니다. 대기업들도 빚뒤에 앉았고요.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대형 은행들 살렸습니다. 공적 자금 수십조 엔을 쏟아부었어요. 부실 대기업들도 살렸습니다. 돈 퍼부어서 연명시켰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알아서 살든 죽든 내버려뒀어요.
제가 1997년 11월 IMF 터졌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회사 구조조정팀에 있었거든요. 한국도 은행 살렸습니다. 공적 자금 160조 원 쏟아부었어요. 근데 동시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부실기업 정리했고 대기업도 쪼갰습니다. 대우그룹 해체됐고 현대그룹 쪼개졌죠. 제가 근무하던 곳도 직원 30%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당시 제 동료 10명 중 3명이 회사 떠났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김 과장도 나갔습니다. 가족 4명 먹여 살려야 하는데 해고됐어요.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빨랐습니다. 5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좀비 기업들 살렸습니다. 망해야 할 대기업들한테 계속 돈 퍼부었어요. 야마이치 증권 망했는데 또 다른 증권사 살렸고 은행 하나 망하면 다른 은행 또 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0년 장기 불황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외기업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경쟁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이에요. 중소기업은 좀비 대기업한테 핏발려서 같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경제 전문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데이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말씀이 1990년대 초반에 일본 정부가 단호하게 구조조정 단행했으면 지금 완전히 달랐을 거래요. 근데 정치인들이 표 의식해서 대기업 못 건드렸답니다. 외기업 정리하면 실업자 수십만 명 나오잖아요. 그럼 선거에서 지니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이 30년 넘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IMF 5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빨랐어요. 일본은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 못했습니다. 느린 죽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위기 올 때 누구 편입니까? 대기업 편입니까? 중소기업 편입니까? 재벌 편입니까? 서민 편입니까? 일본 실패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빨라야 합니다. 자,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빠르게 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랬어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됐고, LG가 올레드 세계 1등 됐고, 네이버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못했어요. 소니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완패했고, 샤프는 액정 시장에서 밀렸고, 도시바는 해체됐습니다. 우리는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릅니다. 일본은 회의만 100번 하다가 기회 놓칩니다. 우리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꿉니다. 이게 우리 강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 정민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52세 경기도 화성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이름은 민호정밀이라고 하죠. 정민호 사장님은 10년 전부터 자동화 투자 시작하셨어요. 직원들은 반대했답니다. 로봇 들어오면 우리 잘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민호 사장님이 설득하셨답니다. 로봇이 단순 작업하고 사람은 고급 작업한다고. 결국 5년에 걸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완료하셨습니다. 직원은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생산량은 2배로 늘었어요. 품질도 좋아졌고요. 일본 경쟁사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는데 정민호 사장님은 이미 자동화 끝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납품 계약 따냈답니다. 일본 업체 제치고 따낸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 빠른 의사결정, 빠른 실행, 빠른 변화. 이 강점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실패에서 확실히 배우라는 겁니다. 기술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시장을 읽으십시오. 토계자 문제 미리 대비하십시오. 자녀가 안 물려받으면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도 적극 고려하십시오. 대기업 의존 줄이고
거래처 반드시 다각화하십시오. 한 곳한테 매출 50% 넘게 의존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김상진이라는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8세 부산 기계부품업체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이름은 상진기계예요. 예전엔 현대중공업한테 80% 납품하셨어요. 해냈답니다. 주문만 받으면 되시니까요. 근데 3년 전에 위기의식 느끼셨답니다. 일본 야마모토상 같은 사례를 신문에서 봤대요. 그래서 거래처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두산한테도 납품하고 SK한테도 납품하고 LS한테도 납품하고 포스코한테도 납품합니다. 지금은 5군데로 분산하셨어요. 한 곳이 30% 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십니다.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불황 때문에 발주량 40% 줄였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은 난리 났어요. 매출 반토막 났으니까요. 근데 김상진 사장님은 타격이 적었습니다. 다른 데서 메웠거든요. 두산 물량 늘리고 SK 물량 늘려서 전체 매출은 10%밖에 안 줄었답니다. 이게 다각화의 힘입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체질 개선하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60대 이상 사장님들 승계 계획 오늘부터 세우십시오. 5년 내, 10년 내 회사를 누구한테 넘길 건지 결정하십시오. 자녀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물려받을 건지 아닌지. 안 받겠다고 하면 전문 경영인 찾으십시오. 제조업 종사자분들 자동화, 디지털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손기술만으론 이제 안 됩니다. 로봇 다루고 컴퓨터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CAD 프로그램 배우시고 3D 프린터 배우시고 스마트 팩토리 공부하십시오.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면 됩니다.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오늘 당장 점검하십시오. 일본 교훈 삼아서 고령화 심한 기업, 대기업 의존 높은 기업, 디지털 전환 안 된 기업은 피하십시오. 반대로 젊은 경영진 있고 거래처 다각화된 기업, 자동화 투자하는 기업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 중소기업 몰락은 기술력 부족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 변화를 못 읽었고 후계자가 없었고 환율에 당했고 대기업한테 버림받았고 정부가 맹정하게 방치했습니다. 5가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한국도 똑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대기업 의존도도 높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빠르게 변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망하겠어? 설마 이 회사가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만 믿고 안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만 믿고 다각화 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할 것인가? 기술만 믿고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읽고 미리 준비할 것인가? 한 곳만 믿고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각화하고 분산할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거래처 명단을 꺼내서 점검하고 자녀한테 승계 의사를 물어보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환율 리스크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